저는 사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좀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 줄기세포를 뭔가 새로 갈아 끼워 넣는다든지 아예 어떤 기계로 갈아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500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도 인류가 최초로 발견하고 또 정복한 전염병이 바로 천연두고 이때도 면역이 활용됐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천연두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이제 질병의 이름인데 두창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네. 우리말에 옛날 말도 있습니다. 마마라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데요. 네. 이제 이것들은 실제로 옛날에 인류한테 굉장히 큰 건강에 이제 위해를 줬던 그런 질병이었고요. 아이 때 많이 걸렸던 질병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속된 말로 뭐 곰보 자국이다 이런 분들 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천연두에 걸렸다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흉터가 많이 남으시는 그런 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 사망을 했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천연두에 한 번 걸리면 다시 걸리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어떤 인류의 그냥 지혜로서 학문이 발전하지 않아도 네. 알게 됐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점점 발전한 것이 그러면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여기 딱지 같은 거를 갈아가지고 코를 흡입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천연두에 걸리게 한 거예요. 네네. 일부러. 그랬더니 어떤 재수 없는 경우는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절로 나은 사람은 다시는 천연두에 안 걸리는 경우를 알게 된 경우도 있었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백신으로 쓰기에 너무 위험한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주 획기적인 것이 아마 제너라는 사람의 종두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한 것인데요. 이제 천연두와 유사한 친척 바이러스가 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소에 특화된 거래 가지고 네. 그것은 사람한테 걸려도 아주 약하게만 질병을 일으켜요. 하지만 또 친척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게 또 면역은 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약한 우두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일부 접종한 게 이게 제너의 종두법이라는 거고요. 그 덕분에 천연두는 지금까지 인류가 유일하게 완전히 박멸한 유일한 바이러스 한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또 반대로 죽은 인간의 몸을 해부해서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또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그 원리와 또 과정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그리스 로마 시대가 지나고 한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동안 사람을 해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동물을 해부하는 걸 통해서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드디어 사람을 다시 해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해부하는 과정 속에 정상 구조라고 하는 기록을 많이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정상 구조랑 완전히 차이가 있는 비정상 구조도 발견하게 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정상 구조를 축적한 것을 바탕으로 비정상 구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학문으로 병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병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해부학에서부터 기초하여 같이 발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질병이 생긴 것에 대한 부분을 해부학과 병리학의 어떤 공동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규명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질병을 원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현미경이 발견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포거든요.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장기를 만들고 장기가 모여 우리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해부학 단계에서는 육안, 맨눈으로 장기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세포들이 과연 어떤 구성으로 있다가 어떻게 변화돼서 질병이 생기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이 개발된 이후로 우리가 세포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세포가 변화되는 것이 정상에서 비정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상이 된 것이 병을 만든다. 그러면 그 병을 만든 것을 우리가 어떤 약물을 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해부학 기법 중에 그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법이 개발됨으로 인해 정말 많은 질병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직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병도 참 많을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암이 될 텐데 이 암에 대해서도 면역 기억이 작동할 수 있다고요. 네. 사실은 암 자체도 면역 반응의 대상이 됩니다. 약간 처음에는 그것이 약간 이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 반응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암은 기본적으로 원래 뇌세포에서 생긴 거거든요. 하지만 암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네. 돌연변이가 있다는 건 약간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면역계는요, 그 변한 걸 다 인식합니다. 아, 더 이상 얘는 내가 아니다. 얘를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한 거랑 똑같은 원리로 암세포를 제거하고 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나는 한 번도 암에 걸린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아마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겠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 번도 환자가 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암세포가 1개, 2개, 4개, 8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내가 아직 인식도 못하고 그런 단계에서 내 면역이 건강하면 그걸 제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암이 한 번도 안 걸린 것이 네. 진짜로 내 몸에 암세포가 한 번도 안 생긴 게 아니고 면역 반응이 계속 그거를 없앴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네. 이런 것들은 이미 간접적인 방식으로 많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이 암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면역의 기억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암에 대한 면역 기억을 좀 증강시켜서 암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실제로 네. 한 20세기에 이 면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응용은 이제 두 번째라 하더라도 어떤 세포가 있고 어떤 세포가 어떤 식으로 암세포를 죽이고 이런 연구들이 한 80년대, 90년대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1985년 정도 전후로 해서는 그러면 이 암이 굉장히 불치의 병이니까 면역 반응을 항진시켜가지고 잘 증강시켜가지고 암을 치료해야겠다라는 암에 대한 면역 치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1985년부터 한 2015년이면 한 몇 년이죠? 한 30년 동안 네. 모든 실험들이 마우스 실험에서는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성공했으니까 되겠다라고 사람에서 해보면 암 환자에서 해보면 다 또 실패를 한 거예요. 네. 사람들은 30년 동안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3, 14년부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면역 항암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 약은요, 그 면역학의 원리를 왜 암세포에 대해서 우리 면역 반응이 약화돼 있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강화시킬 수 있나? 네. 그걸 잘 영리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약으로 만든 거가 요즘에 쓰이고 있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약들이 쓰이고 있어요. 네.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요즘에 많은 또 다양한 변형된 방식으로 지금 암 환자들에서 면역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세포에 대한 면역 기억을 올리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몸의 기억들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면역력 높여야 된다, 면역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정말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 교수님께서는 면역력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실은 면역학자인 제 입장에서 면역력이 없다면은 그 무슨 얘기지? 좀 어리둥절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면역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이제 대항하는 면역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면역력은 제가 쓰는 면역이라는 단어랑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많은 시민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면역력이라고 한다면 온갖 내 몸에서 모든 어떤 병에 대해서 다 저항을 해주는 나의 어떤 건강한 지수? 아이들이 무슨 오락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락에서는 이게 0이 되면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면역력을 이런 어떤 하나의 지수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쓸데없는 많은 어떤 소비들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 면역력 키우려고 예. 감기 안 걸리려고 지금 가방에도 영양제가 한가득 있거든요. 예. 아침에도 운동하고. 예. 그렇다면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면역, 예. 어떤 건지. 실제로 의료적으로 면역력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아주 드물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유전자의 결핍이 있어서 면역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즈라는 것도 있지만 네. 후천성 면역 결핍, 또 이식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면역이 억제된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지만 약 같은 게 아니고 의료적인 처방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이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일반 시민들이라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수면. 이런 것들이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네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차라리 약 하나 먹는 게 쉽지
잘 먹고 잘 자고 네. 잘 쉬고 잘 운동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네, 사실 그렇긴 해요. 네. 아, 근데 또 인간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도 바이러스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어떻게 또 우리 몸 속에 침입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냥 또 물론 뭐 음식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렇게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를 제가 하나로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박대인 교수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재채기를 하셨는데 제가 옆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우연히 제가 숨 쉴 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럼 우리는 그때 그 순간 내가 걸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세포 수준에서 봐야 돼요. 근데 내가 공기의 내 통로, 내 공기의 통로는 뭐죠? 코의 안쪽 그 비강이라고 네. 그러죠. 공기의 통로가 있잖아요. 폐까지 들어가는.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주 눈 깜짝할 새에 바이러스는 물론 세포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공기의 통로로 들어왔어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면 바이러스는 감염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화항체라는 것들입니다. 중화라는 게 네. 어떤 독을 중화시킨다 네. 할 때 쓰는 그 중화입니다. 독성을 중화시키는 항체. 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또는 과거에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럼 항체가 생기는데 그거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항체라는 의미에서 중화항체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중화가 아니고요. 바이러스에 붙어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맞았거나 네. 또는 과거에 코로나에 걸려서 나한테 중화항체가 많이 있으면 네. 내가 숨 쉴 때 설사 내 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의 통로로 들어왔어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면역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네. 거고요. 제가 이걸 설명 쉽게 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좋은 항체가 있으면 네. 바이러스가 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바짓가랑이를 잡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방해하는 거다. 그게 네네. 바로 중화항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코 안 점막, 입 안 점막, 호흡기 점막에 제가 표현한 점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네. 뭔가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점막을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그 점막에서 사실은 걸러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수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수면을 잘하지 못하면 이 점막이 충분히 축축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마르게 되면 그러면 이 어떤 병원체가 오게 될 때 이거를 금방 뚫고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르면 중화항체도 잘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네. 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다음에 단계로는 저희가 스트레스를 또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점막이 마릅니다. 건조돼요. 네네. 그래서 코피도 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중화항체들 같은 게 이제 이 점막에 있어서 네.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네요. 잘 먹고 잘 자고 네, 좋은 맞습니다. 생각하고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뭐 바이러스 시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의인류학이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박 교수님께 또 듣고 싶습니다. 어떤 세균 같은 경우에는 뼈에 특별한 변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뼈만 보더라도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질환을 앓으셨겠구나. 그리고 그 질환이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뼈에 어떤 흔적이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바이러스도 그 세균과 마찬가지로 뼈에 특별한 변형을 만드는 어떤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베코라덴 시신에 있는 그 흉터, 어떤 뼈의 흉터를 보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거기 하나 또 첨언을 드리면은요. 예. 박대인 교수님은 주로 뼈를 보지만 제가 한 10년 전쯤에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조선시대의 어떤 아이의 어떤 시신이 완전히 부패가 안 되고 미이라고 예.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 간에서 이렇게 PCR이라고 이제 유전자 증폭을 해보니까 지금도 존재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500년 전에 존재했구나. 네. 이런 것들도 그런 분야에서도 나오는 예, 또 예. 하나의 또 사례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그 법 고고학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서울 시내를 거의 뒤집어 엎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생충 알을 찾아서 그 기생충 알의 그 형태들을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선시대에 발견된 미라의 역시 소화장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생충 알을 발견함으로 해서 네. 이 기생충이 그때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알수록 더 넓은 분야가 있었다는 걸 또 느끼게 합니다. 자, 여기에 또 요즘 세포 리프로그래밍 연구도 참 활발합니다. 영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누구나 또 노화는 피하고 싶다는 건 참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텐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면역계의 기억력도 감소하면서 인간이 질병을 또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또 신희철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노화의 가장 근본 중에 하나가 면역 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장기들도 노화를 합니다만, 근데 면역 노화는 다른 장기랑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화를 하다 보면 심장도 노화가 될 거고 근육도 노화가 될 거고 모든 장기가 노화가 될 텐데 노화는 아주 그냥 개념적으로는 어떤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지는 것처럼 뭔가 기능이 좀 감소하는 게 되겠죠. 근데 면역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게 있고요. 오히려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줄어드는 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잘 알려진 것들이 코로나 같은 때도 아이들은 굉장히 경증을 앓는데 노인분들일수록 더 전반적으로 중증을 많이 앓는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꼭 코로나만이 아니고요. 다른 질병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면역이 약한 거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백신을 맞아도요. 네.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항체가 잘 생기는데 노인들은 또 잘 안 생겨요. 이것도 노화의 또 하나의 특성인데 아까 제가 늘어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증이라는 거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염증도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나온 어떤 부산물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의 이득적인 방어적인 면역 반응은 약화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염증 반응은 오히려 세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사람들이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기전을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염증성 질환들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면역 노화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면역 반응은 감소를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너무 과도한 면역 반응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이것이 면역 노화의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또 세계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수명 늘리기 프로젝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인간 500세 프로젝트 두 분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좀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해부학을 하다 보니까 주로 또 뼈를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뼈와 연관된 구조물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근육 세포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근육 세포는 참으로 독특한 것이 청소년기까지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타고납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그 개수만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세포들이 근육세포가 원래 근육세포대로 재생이 되지 않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순환계통에 있는 혈관 같은 것도 다 사실 근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근육에 있는 세포가 망가져서 재생되는 거가 제한되는 어떤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저희는 어떤 생명을 뭐 막 100세 이상 늘리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점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건강 관리 잘한다고 해가지고 영구히 살 거냐? 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20이나 130살 정도가 인간의
아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최대 수명인 것 같다. 이런 거로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앞에 지금 박 교수님 같은 그런 설명으로 설명이 되겠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더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500살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우리가 근육이 없어지고 뭐가 혈관이 망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를 뭔가를 새로 갈아 끼워 넣는다든지 아예 어떤 기계로 갈아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500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좀 상상하기 힘든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보는 걸로. 하지만 어쨌든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두 분 덕분에 우리 몸에 대해서 또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살롱에 놀러오세요.